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문 대통령 경제 혁신 성장 강조 증시 영향은?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년사의 키워드는 경제였는데요. 35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장이 한 29번, 혁신이 21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3대 기반경제와 전통 제조업을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의 예산 1조 5천억 원 지원을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곳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으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꿈틀거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 투자 전략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신년사 내용부터 좀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성희 기자 만나보죠.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시죠. 예, 한마디로 혁신 성장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삼아 모든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 국가를 이루겠다는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에 낙수 효과는 끝났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 경제를 기반으로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관련 정책들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고용지표가 부진해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프다고 반성하면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평화라는 이 단어를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면서 평화를 좀 강조했는데 올해는 키워드가 바로 경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야에서도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신년사에 대한 그 평가들 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정치권 여야 5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 국가를 기치로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났다고 호평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졌고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 도피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 대변인도 국민은 반성문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였던 것을 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범진보 진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조금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양극화 해소와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사람 중심 경제를 천명한 것은 일견다행이지만 경제 초점을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의 외신들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의 각각 과감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촉구한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야의 반응이 좀 많이 엇갈리게 언제나 그랬듯이 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 짚어보고 주식시장 영향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 의원님, 어제 신년사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기자들과 가졌습니다. 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할 점들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일단 청와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그대로 좀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쭉 한번 그 기자회견 전문을 좀 읽어봤는데요. 먼저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다. 이게 좀 와닿습니다. 이 한 단어,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함축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느껴봤어요. 겨울이 추워야 제맛인데 좀 힘들더라도 잘 버텨내야 다음에 보리 농사도 풍년이 온다 이런 얘기인데 본인이 현재 하고 싶은 얘기를 이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서 첫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계절적인 그런
이슈도 있어서 이런 문구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겨울은 추워야 제맛 이것이 어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의 처음과 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사상 처음으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했다라고 했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사실 우리가 GDP 인당 GDP 2만 달러일 때 2천선 돌파했으니까 이제 3만 달러면 3천선 가야 된다 이런 논리도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뭐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아서 경제는 성장했지만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고 있는 뭐 놀라운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단하다. 국민들의 삶은 고단하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OECD의 자료를 보실 건데요. 실제로 한국만,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1970년, 80년대 이후에 소득 불균형이 OECD 중심으로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OECD는 이미 불평등하고 빈곤 문제 이 두 가지 이슈를 세계가 글로벌하게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점으로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문제도 사실 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한 3, 40년 누적되다 보니까 뭐 국경 통과해서 다른 나라로 막 들어가고 뭐 이런 건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돼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감독이 약간 팩트 그 취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근데 어쨌든 보면 우리도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에 구조조정 나오면서 이게 뭐 거의 강제적인 것도 약간 있었습니다만 노동시장의 규제가 좀 완화됐고 좋은 의미에서는 소프트해졌는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죠. 잘리고 나면 바로 재취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인건비 삭감이라든지 비정규직의 고용 뭐 증가, 뭐 비정규직 고용 증가 거는 사실 과거 일본 패턴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볼 정도로 유사하다라는 평가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장기 불황이고 경제 구조 자체가 뭐 일본 기업들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이고 일할 사람 부족한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니까 기업들 측면에서는 무인화, 자동화, 결과적으로 로봇화, 그러니까 그 스마트 공장이라는 좋은 이름인데 사실은 그 이면을 보면 경쟁 심화로 인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한 기업들의 어떤 고육지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무인화 시설, 자동화 설비 투자에 주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기술 혁신, 또 기술 진보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약간 그런 양상인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기업들은 더 잘 되게 되고 그로 인한 기술 진보에서 소외되게 되는 계층들은 특히 이제 단순 노동자도 많이 포함되겠죠, 이 안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악조건, 좋지 않은 상황이 악순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국민들의 의식이 좀 변화되게 되면서 비정규직도 많이 늘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워라밸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부모가 커버를 해주고 부모가 용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세대들이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본인이 정말 내가 벌지 않아서 저축을 하지 않은 세대들이 워라밸 얘기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국민의식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예전보다 더 고생이 힘들거나 하는 일들은 하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도 약간 있겠고요. 현재의 소비를 즐기고 미래에 대한 저축보다는 현재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쪽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포기한 것, 자포자기 상태라고도 해석들은 하는데 사실 그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한 의식인 것 같고요. 어쨌든 비정규직 고용자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여러 업체들 선진국에서도 좀 증명이 돼서 그런 사례들이 소득 불균형 심화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이 가고 있다는 대통령의 이 이야기는 우리 현재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의 양극화라든지 경제적인 불평등이 극심한 나라다. 우리가 뭐 그런 나라다라는 약간 불명예인데 사실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은 대통령도 어제 이야기하셨지만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부 야당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정부가 잘못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추세라는 거죠.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번 강조를 했고요.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 가자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현재 같은 자본주의 이런 사회에서. 근데 이건 조금 그냥 좀 이상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야당에서 이거 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물고 늘어지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이상은 있는데 현실은 조금 뭐 힘들었다라는 이야기, 비평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한반도 평화 얘기를 또 다시 한번 꺼냈는데요. 평화가 곧 경제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다. 근데 사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함께 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고요. 어쨌든 그리고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동북아 경제로 나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대체로 보면 뭐 큰 맥락은 본인이 이제 초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또 한 번 또 확인시켜준 그런 좀 신년 기자회견 내용 아니었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뭐 이야기 뭐 들어봤지만 신년사의 뭐 화두는 경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뭐 고용 관련돼서도 뭐 아프다라는 그 표현을 좀 쓰기도 했어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대통령 잘못 아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그 부분 가지고 뭐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내용 보면 정부 쪽에서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3, 4% 하다가 2011년, 10년 시즌에 3, 4% 하다가 지금 2%대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GDP 기준으로 4% 하다 2% 하면 체감은 잘 안 되실 건데요. 이걸 그냥 본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좀 와닿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잘 될 때는 내가 연간으로 뭐 한 5 내지 7% 임금 인상이 되다가 한 몇 년 동안 동결이 되거나 뭐 임금이 깎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GDP가 꺾이는 게 굉장히 많이 체감이 되실 건데요.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점을 뭐 강조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좀 딱 와닿지는 않죠. 현재 뭐 국민들한테는 뭐 일부는 좀 인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와닿지는 않을 거라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경제정책 변화 관련해서도 두려운데 또 시간도 걸릴 거고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또 소상공 자영업자가 같이 성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소득 주도론 해서 이제 좀 비판도 많았었던 상황인데요. 그 왜 그렇게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지를 잠깐 요 그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는 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661만 명이나 됩니다. 660만 명이 됩니다. 작년 여름 기준으로요. 제가 지금 갖고 온 자료로는. 그래서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3분의 1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우리로 치면 IMF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획을 그어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후, 그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가 4,400만 명이거든요. 근데 경제활동 인구는 2,800만 명이고, 거기서 실업자가 쉬고 계신 분들이 110만 명, 취업자가 한 2,700만 명이 됩니다.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내 뭐 아들이라든지 딸을 그냥 비임금 근로자로 쓰고 있는 분들이 한 700만 명 되고, 그다음에 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2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비정규직은 660만 명이나 되고요, 무려. 이제 정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1,300만 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 아래 보시면 비정규직에 한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382만 명, 시간제 근로자가 27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비전형으로 남은 게 207만 명인데, 뭐 파견, 용역, 특수형태 근로, 일일 근로, 가정 내 근로, 이건 사실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는 대부분 다 이런 쪽에서 터지고, 실제로 사용자들은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문제인 것 같긴 하고요. 이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좀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았던 때가 뭐 4, 50%또 나갔었다고 하는데 그 전체 2분의 1이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보다 나아졌지만 상당히 지금 구조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아까 OECD 쪽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좀 불평등과 빈곤에 있어서는 참 심각할 정도까지 벌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도 아마 이걸 모르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장을 지속하려면 우리가 이런 구조 하에서 혁신이 필요한데 아마도 있는 자들과 대기업들의 양보를 좀 많이 계속 앞으로도 주문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혁신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는 또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뭐 혁신 성장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수소차, 뭐 전기차 이런 부분은 오늘 또 네, 연속성을 네. 가지고 네.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네.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관련돼서 충전소가 이제 뭐 강남 등 이제 많이 생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대가 계속 될지. 어제 언급 또 수소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그 부분 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샌드박스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어떤 특정 제품 나올 때 일정 기간 그 관련된 규제 면제 유예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핀테크 육성하려고 초창기에 했던 건데요. 규제 개혁 방향 중 하나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채택한 것이고요. 사실 이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전기차, 수소차, 특히 수소차 충전소 관련해서는 약간 회의론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상당한 위험물이라고도 인식되어 있는 현재로서 폭발 위험성 때문에 충전소가 바로 제 옆에 생긴다. 그랬을 때에 이 지역 주민들이 이거를 물론 이제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아주 쓰레기 소각 매립지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그런 혐오 시설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고압가스 충전 시설은 사실은 현재 규정으로는 의료시설이나 공공주택이나 학교에서는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져서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될지에 대한 하겠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이게 뭐 이렇게 잘 만들어질지 확산될지에 대한 의문점들은 여전하다. 이걸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규제 샌드박스가 되게 되면 현재로서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전기차는 2022년까지 43만 대 그리고 수소차는 2022년까지 6만 7천 대 얘기하고 있는데 수소차는 아마 오늘 안 나오면 다음 주 후반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나와 좀 더 구체적으로 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안을 내놓는 거라든지 민관 쪽에서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좀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들고 나올 정도로 이게 사실은 그동안 안 됐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 추이라든지 규제를 넘어서서 실제로 기업가들이 실행을 들어가는지를 좀 추이를 좀 면밀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수소경제 등 이 3대 기반경제 관련해서 어제 예산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혁신성장 등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네, 예. 증시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좀 그 영향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미 작년 연말부터 상당히 수소 테마주는 일부 종목은 뭐 100% 이상 시세가 급등하면서 수소차 테마주는 아주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대 기반 경제는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입니다. 여기에 1조 5천억 예산 넣는다고 하니까 관련 테마주들 계속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올 한 해 내내. 그리고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시티, 자율차, 드론. 자, 스마트 공장이 아까 제가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왜 일본이 그렇게 힘들어졌는가. 최근에는 하지만 좀 일본은 2007, 8년도 이후로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해요. 아까 그 비정규직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에 일본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 이제 50% 넘어갔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이제 30%대로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시티, 특히 스마트 공장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글쎄요, 일자리를 더 빼앗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충분히 하게 돼요. 물론 로봇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믿어야 될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하지만 이런 쪽에 대해서 자율차와 드론 같은 혁신 성장을 위한 8대 선도 사업에 3조 6천억 투입하겠다고 정부에서 해놨고요. 약간 이게 대통령이 아까 했던 말하고는 좀 상충될 수도 있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R&D 예산도 사상 최초로 이제 20조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어떤 그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이게 민관이 같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정부 쪽에서 계속 이제 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수주차라든지 일부 테마주 시세가 이미 반영돼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주 흐름 계속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제가 처음에 뭐 겨울은 추워야 제맛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사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춥습니다. 예, 뭐 나라가 바뀌려면 좀 추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보리도 올라오고 하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함께 잘 사는 경제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어폐가 있는 이 단어, 이 이야기 문구는 코스피의 상하단을 다 제한할 재료인 것 같아요. 상단을 제한할 거는 정부 쪽에서 대기업들을 계속 좀 이렇게 좀 빼내가려고 하는 이슈들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하단도 제한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이야기했지만 기업들이 지금 돈이 많거든요. 기업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삼성이 거의 뭐 90조가 넘게 있고 현대차가 20조가 있습니다. 이 돈이 많은 기업들 때문에라도 지수는 하단은 받쳐질 겁니다. 제한될 거고, 이게 이제 일부 가치 투자론자들이 얘기하는 한국 증시는 저 PBR 가치주 매력이 높다라는 이 얘기는 결국엔 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많기 때문에 더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잘 사는 경제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는 지수의 상하단을 제한할 것 같고요. 상단은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로는 뻗쳐나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테마성 종목군에서는 정부 정책 관련해서 중소형주는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랑 수소차 관련 쪽들 정부 정책이 어쨌든 우리가 뭐 글로벌 연산 1억 2천만 대, 1억 1천만 대 중에 많이 해봐야 몇백만 대 수준인데 그거 가지고 무슨 전기차가 지금보다 막 커지겠냐라는 회의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련 테마주들은 수소차도 그렇고요. 계속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협주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가장 뭐 어제 뭐 뉴스 그 언론 보도 내용이 헤드라인에 경제 물어볼 때는 좀 약간 찡그리셨다가 북한 얘기하니까 뭐 웃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거기에 지금 상당히 많이 정책적인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집중되고 있어서 경협주는 중장기로는 상당히 좀 여전히 대응을 좀 해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국내 언론은 이제 경제에 집중하고 외신들 보면 다 이제 그 관련된 북한 이야기에 또 집중을 많이 해서 또 보도를 좀 내고 있더라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더 이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에 진짜 쉬운 진단 방송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 이 가지고 계신 종목 한 종목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계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 다 진단해드리는 그 기회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4시부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진단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케팅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